그렇다면 문해력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 문해력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글을 읽을 시간을 갖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사실 천천히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다면 굳이 소리 내서 책을 읽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빨리빨리 쭉쭉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깊이 있게 책의 내용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문해력,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소리내어 책 읽기 방법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이거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에게만 필요한 방법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저 같은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아요.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어떤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 이상으로 책을 빨리 보게 되면 절대 책의 내용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책을 읽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책을 보는 것, 소리 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지각해 보는 것, 이런 거는 생각할 시간을, 또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만들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속도, 이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는 옛날에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정보를 단순히 획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새 포털에 가서 찾으면 그런 일반 지식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는 이유는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정보를 소재로 해서 생각하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속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같은 책을 반복하여 읽는 거, 이거 꼭 필요할 거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한 번 읽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읽으면 그 내용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한 번 다 보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봐요. 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냐면, 약간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보게 되면 다시 볼 때의 의미에 대한 처리 경험이 훨씬 더 깊어져요. 이게 간격 효과라고 하는데, 그 간격 효과를 이용해서 반복해서 읽을 때도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도 한 번 보면 다 알 수 있나요? 한 번 보고 영화 스토리 쭉 머릿속에 떠올려 한번 보세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전반적인 것만 알지 구체적 내용이 전반적인 스토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거는 한 번 본다고 되지 않아요. 책은 더욱이나 더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느냐? 책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눈 감고 주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요 내용이 머릿속에 딱딱딱 떠오를 때까지는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신문기사도 내가 신문기사 보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할 때 딱 읽고 난 다음에 다 기억할 것 같죠? 근데 막상 가서 얘기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반복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다시 보고 자기가 이야기할 걸 짚어보고 하는 반복 읽기를 하는 것이 생각의 깊이와 기억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복해서 읽으면 좋은 게 있어요. 생각의 깊이도 훨씬 더 깊어지지만 그 책에 대한 흥미가 더 높아져요. 더 신숙해지고 읽을 때마다 새로움을 주고,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한 관심, 흥미, 이것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꾸 읽게 되면 그 내용들을 살아있는 나의 생각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활용 능력이 생겨요. 내 것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복해서 책을 읽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다시 반복해서 읽는 책, 정말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별도의 책꽂이 칸에 책들을 모아놓습니다. 인생 책꽂이라고 해가지고 주제별로 쭉 책들이 되어 있지만, 어떤 칸은 제가 나중에 꼭 반복해서 읽고 싶은 책, 생각이 안 날 때 한 번씩 계속 꺼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책 칸을 별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 뿌듯해요. 이만큼의 책이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책이구나. 그 책의 권수가 하나씩 늘어나면 그 책의 권수만큼 저의 생각도 그만큼 넓어지는 거거든요. 제 인생의 의미도 깊어지는 거고, 그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저 자신에게 보상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반복 읽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이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창의적 사고와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그 다양한 주제들을 연결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 능력들은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이가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해서 이거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독서 소위 말해서 편식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식은 없습니다. 독서에서 편식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몰입을 하고 있는 거지 편식하는 경우는 없다. 사람이 어느 한 주제에서 깊이 있게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은 확산돼요. 다른 주제로 그 관심의 그 영역들은 확장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강제로 막 야, 너 이 책도 읽어야 돼, 저 책도 읽어야 돼 이렇게 요구하면 독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지 않게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독서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읽고 싶은 책, 내 수준에 맞는 책, 내가 알고 싶은 주제와 관련된 책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사실은 되게 독서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독서 분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소설을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오락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스포츠와 관련된 책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책 자기가 재미있어 하니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책에 대해서 재미를 가지고 읽게 되면 그 책 읽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습관, 태도가 만들어져요. 특히 이제 깊이 있게 어느 한 주제를 파고 들어가면 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런 뭔가 몰입해서 깊이 있게 정보를 찾고 또 책을 읽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한번 깊이 있게 경험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작은 뭐냐? 내가 알고 싶은 주제, 내 수준에 맞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주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제로 그 관심은 확장되어 간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하루 10시간씩 어린 시절에 독서를 했는데 그 독서의 주 내용이 SF 판타지 소설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판타지 소설을 좋아해가지고 이 공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고 나중에 자기가 혁신을 추구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어린 시절에 이 SF 소설, 판타지 소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르셨다고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누구인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앞으로 지구가 그 생명을 다했을 때 인류의 지속성을 위해서 화성에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아주 엉뚱한 생각이지만 하나씩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맨이자 공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러한 도전 정신, 창의력 이것이 어렸을 때 자기가 관심 있는 독서로부터 독서 경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독서 경험의 사회적 공유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독서 활동을 하고 내가 독서한 결과들을 이야기 나누는 환경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독서 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유가 어떤 활동의 의미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현상을 사회적 촉진 효과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노만 트리플릿이라는 사람이 사이클 선수들 훈련을 시키는데 혼자 개인 훈련을 시켰을 때보다 같이 집단으로 훈련시켰을 때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고 발견한 그런 현상인데요.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와 똑같이 학생들이 책 읽는 거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갖거든요. 이때 같이 책 읽기를 하면 심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책 읽은 경험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훨씬 더 책 읽는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나아가서 같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만남, 교우관계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보면 학생들이 이러한 사회적 공유 경험과 관련해서 독서 동아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조금 더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좀 귀담아 들을 결과가 있는데 바로 가족 독서 동아리입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책 읽고 그 책 읽은 경험을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아까 우리 학생들의 부모에게 바라는 것의 교사 결과에서도 나온 것처럼 가정 내에서 독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타깝게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런 같이 모여서 독서 경험을 나누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보면은 학교 동아리에 참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동아리에 참여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경험은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서 독서 활동을 긍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임들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 시작점이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독서 활동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 호기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 이것이 문해력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미래 역량이 있어요. 바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이 호기심은 다양한 경험, 독서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무엇이지? 이것은 왜 그렇지? 질문이 생기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기심의 원천이다. 많이 알게 되면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면 더 알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식이 더 많아지고, 또 지식이 더 많아지면 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식, 아는 것이 저는 호기심의 원천이고, 호기심이 우리가 지적 성장의 또한 원천이 된다. 선순환적 구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질문 자체가 나의 호기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의 경우에 고래에 대한 책을 어렸을 때 읽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래는 포유동물인데 어떻게 물속에서 잠을 자지? 한번 그거 알아보자. 이게 고래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긴 거죠. 이 궁금증이 생기니까 한번 다른 책들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고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리고 고래에 대한 호기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질문을 통해서 자기 성장의 원동력을 키워온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분이 이어령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면, 내 삶은 매일 물음표와 느낌표를 오고 갔다. 물음 느낌표가 내 삶을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물음표, 질문은 일종의 꽃의 씨앗에 해당한다면 느낌표는 식물의 꽃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항시 어떤 것들을 들을 때, 경험할 때, 책을 읽을 때 이분은 질문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 읽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는 나의 생각들을 만들어 왔고, 이것이 문학평론가로서 지성인으로서 이어령을 만든 원천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2016년 기사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어렸을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한 대여섯 살쯤 됐을 때 그 위청 2살이
많은 형이 서당에 갈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어령 선생이 워낙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그 형이 이제 서당에 가게 되니까 그냥 이어령 선생도 같이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했대요. 근데 서당에 간 첫날 쫓겨납니다. 그리고 훈장 선생님이 다시는 서당에 이어령 선생을 보내지 말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실제 서당에서 있었을까요? 우리가 서당에 가면은 이제 천자문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천자를 먼저 배우잖아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천지현황 아닙니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만들어서 네 글자를 학습하도록 하는데 이 첫 글자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어령 선생이 손을 딱 들었어요. 이상하다. 왜 하늘이 검습니까? 하늘은 파란데요. 당황한 훈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밤하늘을 봐라. 밤하늘은 어떻다고요? 검다. 자, 됐지?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어령 선생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 밤에 땅을 보면 땅도 검습니다. 그러면 땅도 검다고 얘기해야지 왜 땅은 누렇다고 얘기를 합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장 선생님이 이어령 선생을 집으로 보내고 다시는 서당에 보내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근데 실제 이 문제를 이분이 이제 40이 돼서 주역과 음양 오행 공부를 하면서 풀어내요. 우리가 하늘은 동서남북 방위를 얘기할 때 북쪽을 얘기하고 북쪽을 색깔로 얘기할 때 현자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검음은 흑자로 우리가 한자로 표기를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검다라고 하는 현자로 표현하는데 북녘 하늘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현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질문이 풀렸다. 이분은 자기가 가졌던 질문에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질문을 끝까지 해결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의 크기를 확장해 온 어떤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허준희 교수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도 진도 빼기 힘들 정도로 질문이 많던 학생이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제2의 허준희 교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질문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공부 제대로 안 해왔지? 너 스스로 네가 공부해서 그 문제 해결해. 이게 일반적인 문화거든요. 질문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혼나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알고 싶어 했던 우리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질문, 호기심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독서의 지향점은 생각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 알고자 하는 마음을 확장시켰는데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해력에 결정적 시기가 있을까요? 결정적 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시기, 센서티브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민감기라고 하는 건 있어요. 어렸을 때 특히 언어 경험이 비고스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고 능력 발달에 되게 중요하고 초기 언어 경험을 충분히 우리 어린이들이 갖지 못하게 되면 사고 능력의 제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가 문해력 발달의 중요한 시기고 결정적 시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는 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처럼 어렸을 때 독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재미, 경험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이후에 독서, 문해와 관련해서 큰 습관,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 괴테의 이야기죠. 이 할머니가 괴테가 잠들기 전에 항시 이야기를 읽어줬다고 합니다. 이때 할머니가 끝까지 절대 안 읽어줬다고 하죠. 막 어떤 사건이 활발하게 전개돼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는 시점에서 할머니가 책을 딱 스탑을 하고 괴테한테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잠을 자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잠을 자고 다음날 할머니를 만났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어린 시기에 가졌다고 합니다. 이 괴테가 어린 시기에 이런 책 읽기 경험, 상상놀이 경험이 자기의 문학적 소양을 개발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런 상상놀이를 더 괴테가 즐길 수 있도록 플레이박스라고 해서 놀이 상자를 생일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이 프로그램을 보실 텐데 우리 아이의 문해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문해력 지킴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나부터 문해 관련된 실천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바라는 중요한 우리 문해 환경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같이 부모님과 책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키우고 싶다면 우리 부모님부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해력을 키우는 문해력 지킴이 역할뿐만 아니라 문해 환경을 만드는 문해 환경 지킴이 역할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디지털 기기에 이른 시기에 노출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디지털 기기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환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를 한번 보십시오. 이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 개인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가고 있고 개인이 하고 있는 일상적 활동을 얼마나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인터넷 환경에 디지털 세상 속에 심어 놓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는 우리 문해 경험을 방해하는 이런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역할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문해 경험을 우리가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런 디지털 환경이 없는 그런 환경 또는 일정 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하고 접촉을 끊은 상태에서 집중해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평범하지만 이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아인슈타인 학교 다닐 때 낙제자였고 집중을 못해서 항시 야단을 맞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얘는 학문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아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이렇게 평가받았던 아인슈타인이 결국은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독서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부모님은 아인슈타인이 좋아하는 독서 활동을 끝까지 지원하고 그 독서 경험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항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부모님으로 유명합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는 튜터를 만들어주고 그 튜터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 것이 결국 아인슈타인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호흡으로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우리 청소년들 생각하는 능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문해력의 결정적 시기는 없지만 독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태도 그리고 습관을 가능한 한 어린 시기에 갖도록 하는 것은 문해력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해력 환경이 중요하고 역할 모델로서 어른들의 생활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들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을 보면 독서를 강요하지 않고 같이 책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해력 지킴이로서 우리 부모들이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가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도록 함께 독서 활동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문해력은 세상을 보는 눈이다. 문해력의 부족은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문해력은 세상을 보는 눈인 것이죠. 변하는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사고의 눈이 없다면 옛 어른들이 글을 배우지 못해 경험했던 삶의 답답함을 미래 세대들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자유롭게 하는 미래 역량, 바로 문해력입니다.